안녕하세요, 유해무즈입니다. 오늘은 여기 서울에 와 있습니다. 다큐 잔작소,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하지만은 여기 두 명의 감독님을 모시고 얘기를 듣자고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 문제가 일본도 난리가 나고 있는데 한국은 어떤 상황인지. 아무래도 저희 사무실이 홍대 가까이에 있는데 확실히 홍대를 다녀보다 보면 홍대가 특히 관광지잖아요. 확실히 사람이 줄어든 걸 느낄 수 있어요. 뭐 행사가 없어진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까요? 네, 그래서 뭐 집회도 없어지고 뭐 3.1절 행사도 뭐 이렇게 한국에서는 다양한 집회들이 많이 있는데 요새는 집회도 좀 뭐 자제하고 있고 문화예술 행사들도 다 취소되고 있고 네, 그래가지고 문화예술 쪽 있는 사람들이 일이 많이 없어졌죠. 4월 달에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거 이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원래는 이제 지금쯤이면 선거로 되게 선거에 집중되고 각 정당마다 이제 후보들이 막 선거운동 그런 거 집중할 시기인데 지금 그건 못 하고 있고 다 코로나에만 다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관심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의 정치 여당 야당이 치열한기 때문에 올해 총선도 되게 치열하고 중요한 선거라서 이 코로나를 가지고 이제 서로 어디 책임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우리 수구 보수 정당인 미래통합당이 이 문제를 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해서 네. 저희가 듣기로는 일본에서는 검사를 잘 한국에 비해 훨씬 안 한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어떤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검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 아마 한국에서도 알려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열이 나와서 며칠 지나고 이제 이걸 코로나인 것 같다고 병원에 가고 의사 선생님이 이거 검사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보건소한테 코로나 검사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거기서 안 된다,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한 10,000명 넘을 거 아닌가. 일본은 한국보다 더 훨씬 심각할 것 같아요. 그 크루즈선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자기 집으로 어. 격리도 안 하고 전철 타고 그냥 전철로 간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냥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없죠. 네. 다 통제되고 격리해서 2주 동안 증상이 없는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제 그런 거는 좀 되게 의아스러웠어요. 지금 한국 철저하게 그 확진자가 한 명만 나와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문자로 오늘 확진자 1명 이렇게 다 문자가 오고 동선까지 다 공개되고 그래서 혹시 이날 여기에 간 사람들은 또 자기가 주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철저히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큐 잔작소라면은 이제 동포들도 이제 다큐 잔작소에서 제작하는 편집물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도대체 다큐 잔작소가 어떤 것인지 언제 되고 어떤 활동으로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거 궁금한 동포들이 많을 것 같아서 김철민 감독님한테 다큐 잔작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뭐 차라노도 얘기해 주시고 네. 다큐 잔작소는 그 2013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전에도 저는 청춘이라는 영상팀에서 영상 활동을 하다가 했는데 좀 다큐멘터리와 이런 우리 또 온라인이 그때 좀 많이 더 활성화될 때 온라인에서 우리 좀 영상 활동을 하자 그래서 기본 목적은 이제 그 한반도의 통일 또 우리 사회 좀 비상식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수구 적폐라고 하는데 오랫동안 이제 분단이 오랫동안 쌓였던 이런 폐단들에 대해서 바꿔야 될 때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목소리를 내는 영상 창작 집단을 만들자 해서 시작을 했고 가장 뭐 저는 이제 뭐 성원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것 같은데 통일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가지고 통일을 하는데 영상으로 조금이라도 기여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 뭐 횟수로 벌써 7년 가까이 됐네요. 7년. 네. 영화도
제각기 만들고 그리고 편집물도 만들고 이런 스타일인가요? 네, 뭐 네. 영화 장편 영화도 이제 하고 음. 예, 온라인에서 이제 활동하고 또 한국에 이제 아까 말했던 다양한 집회나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그 사이에는 세월호 사건이나 뭐 큰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 촛불 뭐 이런 큰 행사 집회들이 있을 때 거기에 이제 필요한 영상들을 이제 만들고 또 사람들하고 그런 이야기들 더 많이 소통할 수 있게 그런 활동들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다큐 찬양서이지만 다큐멘터리 영화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집회 이런 데서 상영하는 영상이라든지 다양한 영상물들을 다양한 형식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주제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이제까지 편집물들 많이 만드셨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것은 무엇인지 영화 말고 초기 작품이라 그럴 수 있는데 미국에 의한 양민학살 사건을 다룬 작품이 있어요. 그게 이제 특히 경상도나 이 남쪽 지방에서 한국 전쟁 이전 이후에 이제 많은 양민들이 학살됐었는데 그 사건의 피해자분들, 증언자들, 생존자분들을 찾아가서 이제 인터뷰하고 만들었던 영상이 되게 많이 기억이 나요. 그분들이 이제 다 고령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었는데 저한테 이제 이렇게 촬영해 주는 것도 고맙다고 하고 또 꼭 이 원안을 좀 미국에 대한 원안을 좀 풀었으면 좋겠다, 같이 해달라 이렇게 호소하셨던 것들도 마음에 남아가지고 그 영상 하고 나서 좀 영상 활동에 대한 더 책임감, 목적의식서 더 잘해야겠다, 앞으로도 끝까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 조회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제가 만들었던 영상, 한국 사회 투쟁들과 결합돼서 만든 영상 중에 기억 남는 거는 그 백남기 농민 사건 아시죠? 그 박근혜 정권 때 물대포에 맞아가지고 근데 그 백남기 어르신 투쟁 때 그때 그 추모 문화제 뭐 연결식 이렇게 함께 그 사안 때마다 함께 하면서 제가 만든 영상들이 있는데 딱 어느 한 영상은 아니에요. 한 여러 개를 좀 만들었는데 그게 그 당시에 투쟁이 저한테는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성인이 된 이후로 나름 한국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가면서 처음으로 뭔가 승리하는 걸 눈앞에서 본 투쟁이기도 했고 그걸 또 내가 내 영상으로 함께 할 수 있었다 그런 것들이 좀 영광이었고 그래서 그 백남기 어르신 영상들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소중하고 또 사랑을 많이 받는 영상 중에 하나는 동포분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다 사랑을 좀 고루 받은 거는 그 바다 건너 우리 학교를 소개합니다 라고 이제 한국 사회 조선학교와 우리 제일 조선인 동포들에 대한 거를 좀 간단하게라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든 게 있는데 그게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보수 쪽에서도 많이 이러한 뭐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한 영상물을 내거나 그런 사람들이 집단 같은 것이 있을까요? 네, 유튜브 한 근래 몇 년 사이에 많이 생겼어요. 정말 온라인이나 유튜브에서는 진보, 개혁 이런 이야기들이 훨씬 많았고 그랬었는데 뭐 아까 얘기했죠. 언론이나 기존의 언론이나 방송은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온라인이나 유튜브에서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한국 사회에 엄청 많이 생겼고 그래요? 특히 그냥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더 이 보수 진영들이 더 훨씬 그쪽에 많이 침투한 것 같아요. 퀄리티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퀄리티보다는 되게 자극적이고 유언비어 막 이런 욕설이나 그런 검열이 없다 보니까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을 되게 자극적으로 퍼뜨리면서 또 유튜브 네. 이런 환경에서는 정말 자극적인 제목, 그리고 자극적인 썸네일 사진 이런 것들이 많이 클릭수를 유도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말한 것처럼 확인되지 않은 뭐 음모론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마구 해도 영화를 이제까지 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에 대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최연한 감독은 영화 2편 네. 있을까요? 단편으로 2편. 단편으로 단편 2편. 다큐 2편 네.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네, 처음에 한 거는 한국에 있는 제중동포, 그러니까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대중동포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그런 그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와 그리고 역사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최근에 만든 거는 부당 쓰러지지 않는 이라고 일본어로 하면 후토우인데요. 그거는 이제 오사카에서의 고교 무상화 재판 2심을 배경으로 이제 그걸 담으면서 이제 고교 무상화 재판을 소개하고 동포들의 역사도 간략히 담고 있는 한국 사회의 그런 고교 무상화 재판과 동포들의 이야기를 알려내는 작품이었습니다. 그 들어보니까 두 작품 다 영화제도 나가고 유튜브에서도 하고 있고 방송에서도 나왔다는데 네. 맞습니까? 아, 네, 그거. 이거 대단한 거죠 이거. 그럼 진짜 너무 그런 드물죠. 그게 그럴까요?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생각하는데. 감사합니다. 조선족 동포 네.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 네. 관심을 갖게 된? 그건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구로 문화재단이라고 구로 지역에 있는 문화재단과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영상을 저희가 만들 기회가 있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할 때 저는 평소에 이런 우리나라의 분단되기 이전부터의 역사와 그러니까 우리의 분단과 그로 인한 이런 민족의 이산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조선족 동포들의 이야기가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원래 그러한 뭐 이미 이주민 라든지 소수자라든지 그런 재외 동포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그러면 그 제일 동포들에 대해서 아니면 조선학교에 대해서도 그러한 시선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지. 근데 또 제일동포들에 대한 시선은 조금 달라요. 뭔가 약자라든가 소수자라는 느낌보다는 제일동포들에게 제가 느끼는 거는 통일의 동반자라는 느낌으로서의 그 마음이 더 크고 뭐랄까 또 딱히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애정하는 마음이 정말 큰. 네. 김철민 감독님은 네. 지금까지 영화는 몇 편 하셨을까요? 그 영화라고 이렇게 또 기준이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생각 그러니까 단편 뭐 5분도 있고 뭐 20분도 있고 뭐 이럴 텐데 네. 그러니까 단편으로 치면 좀 여러 개가 있고 뭐 아까 얘기했던 양민학살 제가 두 번째는 이제 2006년에 교토 제3초등학교에서 이제 가서 민주학교에 가다라는 이제 두 번째 단편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로도 1년에 한 편 정도씩 이제 단편 다큐를 만들어 왔었는데 주로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회의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했고 장편 영화로는 이제 두 편이 있죠. 그래서 걸음의 이유라고 지금 여기 사무실이 저희가 노래패 우리나라 같이 네, 있는데 저희 사무실이 여기 아니에요. 노래 우리나라 사무실인 거죠. 물론 여기에 저희 사무실이 있지만 저희는 한쪽 구석에 이렇게 그 노래패 우리나라 분들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수 백자 이야기로 만든 걸음의 이유라는 작품이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불안한 외출이라고 국가보안법 피해자 가족 황선 윤기진 씨가 주인공인데 황선이 프로젝트인데 어쨌든 그 작품이 있고 네 장편 두 작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작품도 개봉을 했을까요? 걸음의 이유 개봉은 못했습니다. 아 개봉 네. 못하고 영화제에서 예, 출품을 영화제. 하고 네. 어느 영화제에서 그러니까 첫 상영은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첫 상영했고 첫 장편 작품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됐다. 뭐 이야, 운이 좋았던 대단하다. 운이 좋았던 것 같고 나는 이제까지 4편 만들었는데 부산국제영화제는 한 번도 상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다른 영화들 많이 가셨잖아요. 정말. 미국도 가시지 않아요? 저희는 평양 영화제는 못 가요. 나 영화제. 평양에서 상도 받으시고
그래서 불안한 외출은 이것은 뭐 동포들도 많이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하는데 이건 개봉을 한 영화인 거죠? 네, 개봉을 네, 어떻게 어렵겠지만 하긴 했습니다. 했고 음.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막 한국에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뭐 이런 게 박근혜 정권이 있을 때라 좀 사회 비판적인 얘기나 좀 정부의 입장과 반하는 얘기들은 개봉이든 지원이든 뭐 이런 게 좀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시기? 네, 였을까요? 그렇죠. 와 대단하다.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동포들이 불안한 외출 보면서 어떤 감상을 갖는지. 이제 뭐 보시는 분마다 좀 다를 텐데 특히 이제 청년이나 이렇게 동포 조직에서 활동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에서의 이제 그 통일운동 하다가 피해를 보거나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잘 아시는 분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 좀 가슴 아파해 주시고 또 많이 기억하시는 거는 예전에 이제 그 황선 씨도 이제 평양에 이제 방북 대표로 갔었는데 그 전에 이제 임수경 대표라고 해서 평양에 이제 그렇죠. 대학생 대표로 갔을 때 그때 동포분들 되게 많이 기억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한국에서 통일운동하는 대학생들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 안타까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한국에도 이런 일들이 있구나 국가보안법이든 통일운동에서 이렇게 수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지금 2000년대에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 신기해하고 뭐 이런 반응들이 좀 정권이 바꿔지고 그런 측면에서 많이 변화가 있었을까요? 지금 그런 이적행위 이런 것으로서 뭐 사회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것이 아직도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제 북을 다니고 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적행위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아직 있는지 가끔 어떤가요? 물론 이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에 비하면 많은 변화가 이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이제 동포들의 이런 자유왕래라든지 이런 측면만 봐도 이전과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거는 그 법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고 아직도 있는 법이고 또 아직도 언제든 쓰려면 쓸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최근에 유명했던 영화 사랑의 불시착 맞죠? 그 영화에서 또 보수단체가 인민군을 미화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고발을 했거든요. 그럴 정도로 아직도 그 법은 있고 마음만 먹으면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권에서는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덜 하다 뿐이지 아직은 위험이 늘 상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사실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법이 됐거든요. 작년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북을 방문해서 직접 거기 이제 인민들한테 연설해서 15만 그 인민분들 앞에서 북의 그동안의 자주성을 지켜온 역사에 대해서도 존경한다라는 이제 그런 뜻을 표현하셨고 국가보안법이 북을 이롭게 하면 북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거나 이북 사람들 만나면 이게 불법이다 해가지고 처단하는 법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법이 되었거든요. 긴 한데 지금도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드라마 건도 있는데 정교조 그 선생님들이 예전에 이제 북 관련된 뭐 책이나 이런 것들을 봤다는 이유로 지금 최근에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아직 그대로 있는 그 기득권층 아까 얘기했던 저는 적폐라고 하는데 뭐 검찰이든 언론이든 그리고 오랫동안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뿌리 깊게 있는 그런 수구 집단들이 국가보안법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한 번에 딱 없어지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이게 이번 총선에서도 잘 좋은 성과가 나고 점점 더 사회가 바뀌면서 국가보안법을 우선적으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없애야 될 법이라는 것 같고 이 문제가 한국 되게 중요한 문제여가지고 민감한 문제라서
김철민 감독은 제일 동포들을 알게 된 계기? 어떤 것이었던지 어떤 계기에서 알게 되었고 그때 느낀 것 그런 걸 기억하는 것이 있으면 제일 처음 만난 거는 제일 동포분들이란 존재도 잘 몰랐었는데 제일 처음 만난 거는 이제 2002년도에 그 금강산에서 남북해외 청년학생 통일대회가 있을 때 이제 처음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북측 분들도 처음이지만 제일 조선인 분들도 저는 그때 처음 만났는데 그때 제일 조선인 분들에 대한 인상이 되게 짧았지만 만남은 짧았지만 되게 인상 깊었는데 헤어질 때 가장 슬프게 울고 또 뭐 같이 청년들하고 어울릴 때 너무 밝고 노래나 뭐 이런 거 시켜서 빼지도 않고 다 너무 이렇게 다 적극적인 이런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때는 그냥 신기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이제 노래패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교토에 청상회 몇 주년 행사인가 모르겠는데 청상회 행사에 이제 큰 행사에 초청 받아서 갈 때 같이 스텝으로 참여했는데 그때가 2005년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청상회 분들뿐만 아니라 조청 일꾼들, 여맹 어머니들을 만났고 교토 중고급 학교를 그때 처음 방문했어서 그때 되게 놀랐어요. 정말 전혀 잘 배경 지식도 없다가 만나서 저고리 입고 이렇게 학교에 일본 땅에서 이렇게 있는 것도 놀랐고 무엇보다 그런 거 너무 밝게 맞아주시고 그냥 인상부터 그냥 너무 그냥 특별히 얘기를 안 해도 그냥 되게 환영해주고 좋아해주고 이런 느낌이 많이 와가지고 되게 놀랍고 신기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좀 더 알고 싶어서 이제 더 찾아가기도 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제일 일본에 동포들이 있다는 인식은 있었죠. 네, 그 정도 인식이 있었고 그때 그 뭐 개념이 있었을까요? 제일 동포도 이런 사람들이다는 있었는지 별로 없었는지. 그러니까 저도 돌아보면 대부분은 이게 우리가 해외 동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식의 개념으로 뭔가 한국에서 생활하기 불편하거나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해외로 이주해서 가신 분들 정도의 개념이 강했던 것 같고 일제시대 식민지로 인해서 거의 강제든 타이든 기본은 강제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라를 뺏겼으니까 그렇게 가셔서 그 연륜에서 나온 후손들이라는 거는 그런 개념은 잘 몰랐어요. 저는. 그냥 어디가 있는 이제 외국 동포들이랑 비슷한 개념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럼 그래도 최근에는 동포들이라든지 하고 만나는 한국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만나면 이제 알잖아요. 네. 근데 보통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은 제일 동포들에 대한 인식이 어떤 것인지 지난 시기하고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조금 그런 것도 궁금한데 어떨까요? 일반 시민들? 철민 감독이 말한 것 같은 이 정도 뭔가 이렇게 사정이 있어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이렇게 사는 이런 교포 정도의 느낌으로 다 갖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런 조선학교라든지 제일 조선인 뭐 이런 거에 이런 주제를 다루는 이런 방송들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서 조금 더 늘어난 수준이지만 조금 그래도 인식이 조금 더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김모토 할머니 네, 것도 맞아요. 그렇고 특히 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우리 학교 영화가 2006년에 나온 그랬을 것 같아요. 제 동포 만나기 이후에 이제 그 영화 나왔는데 그런 영화들이 박영희 감독님이 만든 하늘색 심포니나 지금 최근에 이제 무지개기죠 이런 것들이 영화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동포분들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6.15 공동선언은 이제 2000년도에 있었는데 6.15 공동선언 이후에 조금 달라진 거는 저도 이제 6.15 공동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동포분들 만날 수 있었고 금강산에서도 만날 수 있었는데
국가보안법이 있는 체제에서는 총련은 되게 금기거든요.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그 총련과 조선학교는 아주 밀접하고 같은 조직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고 차단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제일조선 역사의 큰 부분을 저희는 지워지게 만들었던 그런 속에서 살아왔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최하람 감독은 어떻게 해서 조선학교 아니면 제일통법을 알게 되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가장 처음 만난 거는 그 차인빈 감독의 영화 저연출을 하려고 같이 일본 갔을 때 인터뷰 다니면서 그때에 처음 만났었고, 근데 그때는 이제 저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을 주로 만났기 때문에 그냥 뭐 또 저는 이렇게 촬영 보조하면서 이렇게 이 정도였기 때문에 이렇게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몽단연필에서 청년 교류 2박 3일간 행사를 했는데, 우리 또래. 네, 우리 또래라고. 남쪽에 청년 20대 청년 15명과 그리고 동포대의 유학동을 중심으로 한 동포 청년 15명 정도 해가지고 2박 3일간 교토에서 만났는데, 그때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얼마 안 됐을 그 직후였던 때였어요. 그때 처음 만났는데 뭐랄까, 제가 살면서 한 번도 한국 사회에서 나서 자라고 그냥 이대로 뭐 쭉 별일 없이 한국 사회에서 그대로 죽을 운명이었던 저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던 감정이랄까? 동포들 만났을 때 그동안 통일에 대한 생각들을 이렇게 얘기를 듣고 막 이렇게 했지만은 제일 동포들을 만나서 일본 땅에서야 통일이 이런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을 느끼고, 제 마음속에 통일하면 생각했지만 아직 그려지지 않았던 빈 조각을 동포들을 통해서 이렇게 딱 마침내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동포들을 만나서 거기서 통일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는 잘 실감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왜 우리를 만나게 되면서 통일을 의식하는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하는데.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동포들도 모르겠잖아요. 왜 우리를 만나면서 그렇게 하는가. 남쪽 사람들도 동포를 만나면서 그런 감정이 들지만 왜 이런 감정이 들지? 사실 우리끼리도 막 왜 이런 감정이 들까? 이런 거를 알 수가 없는데, 왜 그럴까? 근데 방금 말 듣고 생각한 거는 그런 게 아닐까? 남쪽에서 나고 자라면서부터는 통일의 대상, 통일해야 될 사람 하면 북밖에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하지만은 국가보안법과 70년 넘게 분단되어 온 생활 속에서 북은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먼 존재고 만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뭔가 국가보안법 때문에 뭔가 안 좋은 이미지 이런 것들이었다면, 동포들을 만났을 때는 특히 제일조선인 동포들을 만났을 때는 동포들은 우리와 같은 모습도 있으면서도 또 북과 같은 모습도 있고, 또 일본이라는 이런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 것을 지키고 이렇게 지금까지 간직하고 살아온 이런 모습에서 뭔가 우리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달까? 그러면서 통일이 꼭 남과 북 이뿐만 아니라 통일을 바란 더 많은 우리 민족이 있다는, 정리가 안 되네요. 감독님 어때요? 네, 되게 동의하고 저도 비슷한 느낌이었고, 또 하나 조금 뭐면 이제 동포분들 만났을 때 제가 예전부터면 1세 분들도 만나고 했었는데, 1세 분들 같은 경우 일본 땅에서 어린 시절에 일본으로 가서 일제시대 가서 지금까지 이제 일본에 살고 계신 분들인데, 여쭤보면 평생 한 60년, 70년을 통일을 위해서 활동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어린 아이들도,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통일을 위해서 함께 힘쓰자고 이렇게 노력하자고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동포분들은 뭐 학교나 자기가 속한 단체에서 통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배우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뭔가 몸에 배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오히려 저희는 일본에 계시면 약간 통일에 대해서 조금 직접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많이 배우기도 하고 이런 측면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좀 더 알다 보면 일본 사회에서 아직 제일조선인 분들이 차별을 받고 있잖아요. 어쨌든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 일본인들 시선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것은 아직 조국이 분단돼 있기 때문에 처해져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지금 고교무상화 문제든 유보무상화 문제든 학교에 대한 차별 문제든 분단돼 있는 조건에서 아직도 냉전이 한반도의 냉전으로 해서 일본 사회에서는 같아서 분단의 폐해, 아픔, 차별을 직접적으로 제일조선인분들이 맞닥뜨려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더 가슴 아프기도 하고 더 힘을 내서 같이 진짜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일본에서 동포분들 만났을 때 통일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마지막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작품 어떤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4년째 제일조선인 분들에 대한 이야기로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4년? 네, 4년. 와 대단하다. 네. 엄청난 영화가. 네. 특히 이제 오사카나 이 교토 효고 분들 동포들한테 패도 많이 끼치고 가서 했었는데 네 올해는 꼭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좀 영화가 얼마만큼 좀 잘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동안 만났던 제일조선인 분들에 대한 마음 이런 것들을 좀 담아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만들려고 하는데요. 네. 최아랑 감독 저요? 예, 저는- 지금 어떤 작업을 아니면 목표라든지 뭐 있을 일단 것인지. 저의 올해 상반기 목표는 김철민 감독을 도와. 오 제가 이 영화의 조연출 4년째 조연출을 하고 있는데 그 영화 김철민 감독을 도와 이 영화를 성공시키는 것. 이거 잘못하면 최아랑 감독 책임인 것 같은데. 그러면 다크샤이스로 나와서 유웨이브로 예. 그 영화를 동화서 같이 마무리 성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또한 이제 저희 다크샤이스가 요즘에는 약간 예전만큼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영상을 많이 업로드를 못 하고 있는데 다시금 그 지금의 한국 사회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영상들을 꾸준히 잘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하라 감독이 작년부터 계속 유튜브에서 저희 강자거든요. 히트작을 계속 만들고 있어가지고 큰 역할을 네. 지금 그 유튜브 작업에서 준비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요? 지금 듣기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문제 한미? 맞나요? 네. 지금 여러 한국 사회 문제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또 한미 관계 또 큰 문제죠. 근데 이제 주한 미군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무리한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 여론들이 많고 그거에 대해서 또 투쟁하는 청년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아직도 투쟁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청년들도 있고 또한 이렇게 큰 한국 사회의 큰 이슈인데 이거를 알려내는 영상을 하고자 합니다. 예, 대체 이 정도로 이야기는 끝나는데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궁금한 거. 네. 조미 관계, 그냥 북미 관계? 네. 북미 관계에서 어쨌든 작년에 하노이 이후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에서 민주당 대통령 선거 예비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음 대통령은 트럼프가 좋은지 아니면은 다른 대표가 좋은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너무 어려운데 이걸 우리에게 저는 지금 의외로 미국의 민주당에서 샌더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사람이 이제 후보 1등을 하고 있는데 미국 사회는 되게 긍정적인 요소일 수 있다고 생각해. 미국 사회는 너무나 자본주의가 극도로 미국 사회는 좋을 것 같은데 이 한반도 조미 관계, 북미 관계에서는 어떨까 생각해 보면 근데 그 발언 자체가 별로 이렇게 진보주의자라고 하지만
아직도 미국이 자기 패권의 안에서만 갇혀 있는 것 같아가지고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기본은 있는데 미국인들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트럼프보다는 샌더슨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근데 북미 관계에 있어서는 작년에 트럼프한테 사실 좀 기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를 그 결단력이 있는 거고 추진력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조미 관계에서 뭐 큰 변화를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북에서 뭐 그런 표현했을 때는 흡진갑진해서 시간만 끌고 속이는 방식이었던 게 드러났기 때문에 트럼프가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은 별로 사실 안 들고 사실 뭐 트럼프도 안 되죠. 네. 많이 기대를 했지만 네. 그러면 그래도 민주당이 돼도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아 예전에 네. 뭐 클린턴이나 누구야? 오바마도 정말 오바마 뭐 네. 진짜 북미 관계 정말 안 좋은. 결국은 미국에 기대할 것은 없다 네. 그런 거죠. 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우리 민족의 힘으로 정면 돌파. 정면 돌파해야죠. 정면 돌파. 근데 우리의 그 의문이라 할까 그런 것은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돼가지고 좀 그래도 우리 민족끼리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걸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다 할까. 저희도 그 정도 한국 사회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서는 못 사는 사회인지 그게 진짜로 궁금한데 한국에 직접 사시면서 그러한 뭐 영상 제작하면서 어떤 것을 느끼고 있는지 이 기득권이라 할까 이 한국 사회의 역사를 보면서 어쩔 수 없는지 이것이 큰 문제죠. 한국 사회에서의 미국의 입김이랄까. 남북 관계가 한창 좋아질 때에도 개성공단 금강산 얘기가 나오고 막 그럴 때에 미국이 워킹 그룹이라고 만들어 버렸잖아요. 미국의 이런 승인이랄까 이런 거 없이는 우리 남북이 마음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게 딱 이렇게 제어를 해놓고 저희는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지금의 21세기 조선총독부다라고 한미 워킹 그룹을 그렇게 판단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게 큰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더불어서 다 얽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또한 남쪽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의 투쟁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뭐 올해 전에 이게 이제 뭐 다들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식민지 일제 식민지를 겪고 나서 제대로 된 역사 청산이 안 되고 미군이 일정이가 내려간 자리에 성조기가 올라온 그 자리에 미군이 들어와서 계속 그 친일 잔재들이 계속 한국 사회에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의롭게 독립운동을 하거나 애국적인 사람들은 해방이 되어서도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하고 사회주의를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당하고 이런 비극의 역사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미국이 계속 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미국을 떠받들고 있는 친미 수구 집단들이 아직도 되게 득세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게 바뀌지 않는 아까 뭐 처음에 얘기했던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그 언론, 검찰, 뭐 사회 곳곳의 관료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낡은 틀에서 갇혀 있기 때문에 쉽게 변화가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또 다른 거는 희망은 저는 4.19 혁명도 있었고 6월 항쟁도 있었고 그 위에도 수많은 항쟁, 뭐 부모 항쟁도 있었고 이제 최근에는 촛불 항쟁도 있었고 그런 거 보면 민중들의 역동적 진보를 향한 진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들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막 계속 이렇게 될 게 아니라 계속 뭐 투쟁들 속에서 세상 바뀔 거고 그 안에서도 뭐 우리 민족이 또 미국하고도 싸우고 있고 희망과 낙관에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렇구나. 네. 그렇죠. 희망 가질 수 있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어쨌든 좋은 세상,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심히 해갑시다. 네, 서로 잘합시다. 잘합시다. 이상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